참여연대에 청년들이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뜹니다. 청년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려고 합니다. 사회 문제를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풀어보려 합니다. 청년들이 맘껏 자신의 목소리를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 주세요. 청년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청년 문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청년들의 실험과 도전에 참여연대가 함께합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 문의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 또 일주일 만에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집 없는 국민들을 아주 그냥 열받게 하고 골로 보내고 있는 전월세 문제, 미친 전월세라고도 하고 세입자들이 폭동이라도 일으켜야 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자, 오늘 이 전월세 문제의 최고 전문가인 참여연대 민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김남근 변호사님 현장에 직접 나와주셨고요. 우리 늘 함께해 주시는 한상희 교수님, 정태인 소장님도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들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일단 김남근 변호사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예. 전월세 문제 최고 전문가 맞으시죠? 아이씨, 뭐 꼭꼭 그런 거 아니고 전월세 제도에 대한 전문성이 있냐? 그럼 제가 제도에 대해서는 외국 제도도 많이 연구해봤으니까 전문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전월세를 많이 올려주는 사람이 전월세 전문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월세 현장은 아무래도 공인중개사가 제일 잘할 테고 제도에 대해서는 김남근 변호사님 제일 잘하신다. 전월세 고충은 이사를 많이 다녀면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죠. 아니 공공임대에 사신다며. 글쎄요. 최근에 공공임대 그거 올백이 축복이지. 그 전까지 20번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급성이 악화됐습니다. 계급성이 악화됐습니다. 이게 복받은 그러니까 사람이죠. 공공임대주택 들어간 이후부터 조금 계급성이 악화됐어요. 박근혜 정부가 진짜 공정한 것 같아요. 이 안진걸 처장한테도 공공임대가 아니요, 박근혜 때 들어간 게 아니고 이명박. 그럼 이명박 정부 진짜 공정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시프트 막 공급하니까 그 어떻게 신청했는데 됐어요. 근데 어차피 또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매년 2년에 한 번씩 5%씩 올려달라 해서 이미 못 내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김 변호사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미친 전월세, 세입자들 폭동이 일어나게 생겼다 이러는 건데 사실입니까? 우리나라가 그 전세 기간이 이제 법정이 2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짝수해는 이제 조금 덜하고 홀수에는 이제 조금 많이 오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짝수에도 이제 작년에 한 6% 정도 올랐는데 많이 오른 거죠. 그 정도면.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홀수에여 가지고 이미 10%를 이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체감이 심한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래도 중산층 분들은 이제 전세를 주로 살았기 때문에 전세를 올리더라도 이건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고 이제 요걸 시드머니로 해서 집을 산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작년 올해부터는 이제 급속히 이제 전세에 대해서도 월세를 받는 전세반 월세반의 이제 형태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월세라는 건 그냥 자기 소득을 까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중산층들도 이제 강하게 반발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는 이제 노골적으로 전세는 사라질 제도니까 정부는 특별히 대책이 없다. 억울하면 집 사라 이제 그것도 이제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정책이고 그냥 월세에 대한 대책만 하겠다라고 이제 나오니까 특히 이제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이제 심한 것 같습니다. 월세 대책이라는 게 결국은 빚을 내주겠다거나 아니면 일부 복지 지원해주겠다는데 그래도 월세가 더 많이 뛰면 아무 허무맹랑한 대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월세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도 이제 기업형 임대주택, 소위 이제 뉴스테이라고 내놓고 있는데 뉴스테이. 서울에서 이제 월세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한 용산 정도에서 굉장히 작은 뉴스테이 같은 경우도 100만 원이 넘어요. 큰 거는 180만 원. 월급을 통째로 내라는 거네요. 월급을. 그러니까 저쪽 재물포역쯤 되는데도 한 50만 원 이렇게 내야 되니까 그러면 그게 중산층용 또 월세 주택이냐라는 또 반발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정부는 조금 있는 사람들 위주의 정책들을 주로 하고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은 이제 오로지 빚내서 집 사라, 집 사면 이거 다 해결된다라는 정책이어서. 근데 또 마음 놓고 집을 살 수 있냐? 그래서 또 30대들이 빚을 내면서 집을 사면서 최근 2년 사이에 이제 주택 거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집값이 조금 올랐어요. 지방은 많이 오르고 했는데 정부가 이제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한 1,100조가 넘게 늘어나니까 이제 너무 또 위기다 그래서 다시 이제 좀 금융 규제를 좀 하겠다. 가계부채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또 주택 가격이 정체되기 시작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또 이제 떨어질 기미가 보이고 있다 보니까 다시 이제 집 사는 걸로 빚내서 집 사는 게 좀 주춤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빚내서 집을 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또 전세는 계속 뭐 1억씩 올려달라고 그러는 데가 허다하고 월세로 가재니까 너무 힘들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라는 세입자. 그래서 오늘 제가 녹음하고 있는 이 시간이 10월 20일 오후 4시 30분쯤인데 좀 이따 7시 반에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로 전국 세입자들이 지금 골기 번개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끝나면 우리 김남민 변호사님 저하고도 갈 예정인데 오죽하면 세입자들이 이제 못 살겠다고 지금 광화를 몰려드는 거거든요. 10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세입자 번개에서 담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행복하지 않고요. 서울에서 살고 싶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노원구인데 더 가격이 오르고 이걸 감당 못하면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되나. 애도 있는데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될까 그런 불안한 마음에 살고 있고요. 전 국민이 불행해지는 사골세 시대에 더 이상 그런 불행이 좀 멈췄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세입자인 최지희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 올라오면서 이제 서울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요. 월세가 진짜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찝찝한 방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젊으니까 그냥 잠만 자는 방에 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진짜 아니더라고요. 높은 주거비 때문에 더 이상 뭘 시도해보려고 도전해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이야기해보면서 더러 해보고 싶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참 전세 대란, 전세 폭등 이런 것만 주기적으로 겪은 것 같아요. 세입자 문제가 이렇게 된 거는 저는 많은 권력자들, 집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인들의 70%나 80%만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비정규직, 세입자들 이렇게만 채워도 저는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세입자들 수백만 명이 있지만 잘 안 나오죠. 여러분 계속해서 노력하시고 나오고 목소리 내도록 여러분 힘을 많이 주세요. 오죽하면 세입자들이 이제 못 살겠다고 지금 광화를 몰려드는 거거든요. 이 정권은 완전히 재벌 대기업, 강부자, 부동산 투기 세력 편만 들어준다 이런 분노와 절규가 이제 넘쳐나는데 이제 그 상황을 쭉 지켜보시고 잘 알고 계신 한상인 선생님, 정태인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최근에 전월세 상황이나 서민 생활 상황 한번 어떻습니까? 사실 전세가 없어질 제도고 그래서 월세 중심의 정책을 쓰겠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주거비가 제대로 반영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월세 중심의 정책을 쓰려고 한다면은 그 월세를 임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이 특히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찌꺼리만큼 올리는 정도 그런 정도 해놓고 이 전세 정책을 포기하고 월세로 전환하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봉급 전체를 다 집값으로 내놔라. 그 이야기가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 그 뉴스테이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까지 참여해서 야심찬 세입자 대책이라고 발표했던데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이제 세입자들은 전부 다 뉴스테이를 뉴스트레스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스트레스다. 월세 100만 원 심지어 150만 원짜리도 있는데 거기 가서 서민 중산층 살아남만은 월급의 전부 또는 2분의 1을 내놔라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생활비는 없이 살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나라 정태인 선생님. 중위임금이 한 160만 원 되니까 160만 원. 가운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 이상 내놓으란 얘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PIR, 그러니까 우리 소득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떨어지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지될 수가 없는데 정부의 정책은 주택 경기를 살려야만 경제 성장률이 유지되기 때문에
계속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쓰는 거예요.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올리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가 많은 거죠. 근데 유일하게 그 방법이 뭐냐면 돈을 빌려주는 건데 이 전세값이 올라가는 거를 정부는 사실은 즐겨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8, 90%까지 가면 누구나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게 이제 정부가 싸게 빌려주니까 그 전세를 살던 사람들이 돈 빌려서 집값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희낙낙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전세제도라는 건요.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고 거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상당 수준이 돼야지 이게 성립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고도 성장하는 신흥 국가에서만 가능한 제도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이자율이 떨어지면 돈을 전세금을 받아봐야 굴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월세로 전환하면 사실상 이자율을 올리는 거거든요. 임대료율을 올리는 거니까 지금 이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사람들이 훨씬 더 고통스러워진 사실입니다. 여기서 박근혜 정부가 집값이 올라가거나 돈을 막 빌려줘 갖고 전세를 사는 사람 차라리 집을 살려고 하는 상황을 즐긴다. 결국은 이제 땅이 많거나 집이 많은 사람들의 편에 서서 집값이 올라가는 정책. 그다음에 이제 건설 대자본들이 아파트를 마구 지어놨는데 안 팔리고 있는데 어떻게든 빚을 내서 와서 사겠다는 사람도 있으면 즐긴다는 걸로 봤을 때 박근혜 정부가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금 이제 소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게 발표해 주신 거죠. 최계관 정리를 가만히 보면 원래 참여정부 때 그 LTV를 도입할 때 이때 공급론자들 시장론자들의 입장은 뭐냐면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공급을 늘리자는 거거든요. 당연히 공급을 늘리면 장기적으로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투기 수요가 동시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보면 수요 곡선이 더 빨리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공급을 늘리는데 동시에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막은 게 근데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돈을 빌려줘서 집을 사도록 하는 거죠. 투기 수요가 유지되려면 그러니까 중산층까지 들어가면 이제 집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LTV를 묶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이제 안정이 됐었던 건데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그걸 푼다.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최경환 부총리는 그걸 풀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어요. 원래 공급주의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면서 동시에 공급을 늘려야 돼요. 건설 자본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되고. 근데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가격을 계속 지탱을 시켜줘야 돼요. 그 답이 뭐냐면 가계부채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무리해서라도 빌려서 집값을 가지고 주택 경기를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건데 이거 진짜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일반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늘으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공급도 늘어나서 건설 자본 살만 나게 만들어주고 근데 이미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투기꾼들이나 부동산 부자들 입장에서는 가격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걸 받쳐주는 일종의 가수요를 대출 수요로 만들어내고 해서 수요까지 늘리는 그러니까 절묘한 정책. 단순하게 이게 부자들을 위한 게 아니고 실제로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금융위기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서서히 떨어지는 게 제일 좋은 정책인데 이 정부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줘서 가격을 올린다. 이게 이제 정책 기조죠. 그러니까 전세값은 정책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빌려서 전세값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집 사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조금 김남근 변호사 얘기했지만 젊은 사람들이 돈을 왕창 빌려서 집을 샀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LTV 때문에 이 원리금 상환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럼 파산이거든요. 그게 겁나니까 지금 다시 주춤. 정처럼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우리 참팟의 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간의 깔때기로 하자면 이렇게 명쾌하게 최근에 주택 왜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지 않나 오히려 공급은 늘어나거나 오히려 국민 절반 이상이 이제 집이 있다는데 왜 집값이 안 떨어지나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사실은 그거보다 적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는데 근데 그 설명이 굉장히 아주 명쾌하게 나왔습니다. 강부자와 건설 자본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이명박 박근혜가 계속 펼치다 보니 이런 상황까지 왔다. 결국 그 희생자는 건 무주택 서민들인데 거시적으로는 가계부채가 언젠간 폭발할 거라는 그리고 그 효과로 가계부채와 그다음에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가처분 소득의 급감이죠. 급속이 감소하는 거죠. 사실 잠재적인 피해자는 한국 경제죠, 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는 일부 집값을 떠받치고 건설 자본은 이익을 나지만 전체적으로 국민 경제의 가계는 가처분 소득이 이제 주거비로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빚이든 그게 전세든 월세든 내수가 완전 극심한 침체고 뭐 그 다음에 무주택 서민들이 당연히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하니까
국민 경제도 영향을 끼친다. 이게 김남일 의원님 최근에 보수 언론도 이런 논지를 설파하고 있던데요. 뭐 예를 들면은 예. 이제 그 여당 내에서 굉장히 주택 정책의 전문가이신 분이 나성린 의원이셨는데요. 예, 옛날에 경신 그분이 이제 활동하셨던, 예. 그 제야에 있으실 때 항상 강조하셨던 게 집값은 금융으로 잡는 거다.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뭐 종부세 이런 이제 세금 인상들이 많아지니까 세금 인상은 이제 조세 형평의 필요성상 이제 뭐 부자들에게 과세를 할 필요성 하는 것이지 그걸로 집값을 잡는 게 아닌데 이제 노무현 정부가 뭐 그게 의도였든 아니었든 이제 자꾸 세금 문제로 집을 이제 제가 값을 안정시키겠다. 1%까지 올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세금으로 전세는. 이제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금융으로 집값을 잡는 것이고 예.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LTV, DTI 규제 같은 걸 해야 된다 이제 예. 그런 입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다른 집값을 부양하는 여러 정책을 썼어도 금융 문제는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LTV, DTI는 이제 굉장히 유지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이제 말기에 가면 이제 일시적으로 한번 몇 달 푼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원상복구 뭐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박근혜 정부에 오니까 뭐 4% 경제 성장률 이런 또 경제 성장의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거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재벌들한테 규제를 다 풀어줄 테니까 재벌들이 원하는 이제 민원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적극적으로 투자하라와 플러스 유일한 게 이제 이 부동산 경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전월세나 문제 이런 게 나오고 그러더라도 모든 거의 우선들을 이제 이 주택 정책의 측면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기 부양 측면에서 이걸 접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주택 정책은 이제 구조적으로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인 거고요. 근데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다시 이제 좀 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손을 대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LTV나 DTI 문제는 외국에서는 이게 뭐 부동산 정책에서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금융의 기본 원리예요. 결국은 돈을 꿔줄 때 그 사람이 그 돈을 자기 소득이나 이런 걸로 갚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소득 능력, 상환 능력을 보고 꿔주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못 갚아도 좋아 그러면 당신 갖고 있는 집을 경매를 해가지고 내가 환수할게 이런 생각으로 돈을 빌려주면은 이제 이거를 프로레터리 론이라고 그래서 약탈적 대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금융 소비자 보호의 규제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뭐 금융기관이 제재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금융의 원리로 계속 지켜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걸 부동산 정책의 한 수단으로 DTI, LTV를 이제 그 정부 정책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금융의 기본 원리기보다는 부동산 정책처럼 좀 얘기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정태인 소장님. 참으로 기특하게도 이명박 정부가 LTV를 안 풀었거든요. 그거는 거기 신현송 국제경제보좌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고 지금은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1급 참모가 들어간 게 저도 놀랐어요. 왜? 청와대에 있었나요, 그분이?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자고 찾아봤더니 그 신현송 보좌관의 아버지가 이명박 씨가 현대건설 사장할 때 부사장이었어요. 일찍 그만두고 아들을 영국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이명박 씨가 이제 이 출장을 가면 그 집에서 잤대요. 그래서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저 하도 신현송이 누군가 궁금해서 장하준 교수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전설적인 분들이 많아요. 장하준 선생님. 그게 사실은 이명박 정부를 구한 거예요. 신현송 보좌관이. 그나마 다행이었네요. 네, 그럼요. 외환위기 터졌을 때, 외환위기 아니라 국제금융위기 터졌을 때 국제적으로 이걸 LTV를 칭찬했어요. 한국에서 LTV라는 걸 론 투 밸류 그래가지고 가령 1억짜리 집을 사면은 5천만 원 이상 못 빌려준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투기를 사실 막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버블이 안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칭찬을 하는데 내부에서는 최경환 씨가 막 풀자 그랬거든요. 이걸 신현송 보좌관이 막았고 또 외환 규제 3종 세트라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돈도 어느 정도 막았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의 거품이 아직 안 터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신현송 보좌관은 2년 만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이제는 최경환이 또 다시 부총리가 됐으니까 자기 원래 소신대로 가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급을 늘리면서 가격을 동시에 올린다는 정책은 불가능해요.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재밌는 정책이에요. 경제학에서 설명이 굉장히 어려운데 유일하게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줘 가지고 일종의 전세값이 오르든 집값이 오르든 너는 그걸 그냥 돈을 빌려줄 테니까 사든지 올려주든지 해라는 식으로 수요를 사실상 무리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월세 전환해서 월세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임대를 기업들이 공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임대료가 그래서 기업들이 근데 상당한 이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도 올려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월세를 사실은 집 빌려주는 사람하고 빌리는 사람은 이게 권력 관계잖아요. 예. 올려달라는데 어떻게 안 올려줘요? 그렇죠. 나가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시장 가격으로 이제 나중에 추인해 준 게 바로 뉴스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월세가 뛰면 지금 현재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라고 해서 물가 인상률과 1.5배는 못 올리게 해놨거든요. 사립대학까지도. 어쨌든 공공성이 강한 교육기관이. 그래서 제 월급도 안 오르고 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소장님. 예 한상희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물가 인상률과 1.5배로 등록금 오르니까 그것은 꼭 올려달라고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만큼 네. 더 늘려달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금 늘어나는 건 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임금 인상 항상 찬성하니까. 아까 김남은 변호사님께서 그 약탈적, 그러니까 갚을 수도 없는 걸 알면서 빌려줘갖고 나중에 결국 다 뺏는다. 그러니까 외국은 이제 경험을 한 거죠. 1930년대 대공황 때 이제 이런 류의 대출들이 많았던 겁니다. 뭐 이자만 계속 갚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비슷하죠. 한 3년에서 5년 거치 기간 동안 이자만 갚다가 원금을 일시에 갚아야 되는 그 대출들이 많았어요. 예.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자기 소득으로 갚을 수가 없잖아요. 3년 후에 갑자기 무슨 소득이 갑자기 생겨서 그걸 다 갚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가서 못 갚으면은 이제 집을 뺏으면 되는 거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예. 그다음에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이 계속 올라가지고 3년이나 5년 후에는 되팔고선 나는 나오면 되니까 집값이 내가 3년 5년 동안 무는 이자보다 더 많이 오르면은 이익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대출이 유행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집값이 더 이상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막 금융기관들이 그 집들을 이제 뺏기 위한 뭐 경매, 압류 이런 게 막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대공황 이런 거로 치달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제 이런 식의 그 원금과 이자를 같이 뭐 30년 뭐 20년 이렇게 나눠 갖는 장기 모기지론이 정상적인 대출인 거고 이자만 갚다가 한꺼번에 원금을 갚으라 하는 것들은 그 약탈적 대출 모기지 100년 넘는 것도 있어요. 예, 사실은 재밌습니다. 예. 미국은 그 서프라임 모기지 때는 LTV가 100%가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1억짜리 사는데 1억 이상 빌려줬는데 그게 왜 일어났냐면 이 빌려준 그 채권을 쪼개가지고 파생 상품으로 팔면 안전하다고 경제학자들이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드도 믿었고 연방준비제도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면서 이제 파산이 일어났고 한국은 다행히 그 전에 LTV를 묶어놨기 때문에 좀 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지금 풀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풀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명박마저도 묶어놓은 것을 박근혜는 다 풀어버렸다. 그리고 이 LTV DTI를 어쨌든 집값이 그때 당시 많이 오르긴 했지만 노무현 정부 중간에 이렇게 도입한 거 아닌가요? 예, 2006년 굉장한 11월 그 부분은 성견지명이 있었고 정책적으로는 적시일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제가 있네요. 딱 6개월을 부동산을 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종부세 당시 정태인 1%하고 국민경제 LTV 비서관님을 지금 추켜 세워주는 발언을 제가 뭐가 했어요, 깔때기성 뭐 그런 거네요. 우리가 노무현 정부 이야기다 보면 막 욕하고 비판하는 경우도 많지 않지만 오늘은 적어도 정태인 전 국민경제 비서관께서 DTI와 LTV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고 종부세를 한 거에 대한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근데 대통령이 그 다음에 짜장면 얘기를 또 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서 짜장면의 원가를 공개하는 데가 어딨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장에 이상한 신호를 막 보냈어요. 짜장면하고 주택하고 비교한 건 대통령께서 정말 오버하신 거고 계급장 떼고 맞짱 뜨자는 김근태 대표랑 그때 당시에 그 아이디어는 최수찬 의원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사실 짜장면은 원가로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수찬 의원이 그렇게 노무현 거의 전 시장주의자죠. 대통령한테 이런 빌어먹을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확히 얘기하게 되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DTI, LTV를 이제 빨리 도입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뭐 저희 참여연대도 요구를 했었지만 특히 이제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그런 주장들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제 계속 미루고 이제 주로 뭐 종부세, 세금 뭐 이런 거로 주로 대처를 하다가 2006년에 이제 집값이 최대로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2006년의 상황을 보고 이제 노무현 정부를 믿고 집값이 안정되기 시작하겠지라고 기대했던 이제 중산층들이 대거 집 사는데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이 이제 제일 많이 집값이 오른 해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노무현 정부 전체를 본다면 상당히 시기를 놓치고 맨 마지막 해에 도입이 된 거죠. 안타깝네요. 안타까워. 그러니까 그 LTV DTI 도입된 과정을 보면 그때라도 한 게 다행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렇죠. 맞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재밌었던 게 정태인 전 비서관님. 그러니까 저는 5월에 그만뒀기 때문에 제가 도입한 건 아니군요. 11월에 그때 검토를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게 종부세를 막는데 온 지배 세력이 종부세 막는 게 온 힘을 기울여서 사실은 6억을 9억으로 올리고 뭐 별걸 다 해서 약화시켜 놓는 사이에 LTV DTI가 도입된 거예요. 이건 뭐 좀 금방 문제가 안 된 것 같다. 뭐 자기들 스스로 직접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종부세는 집 많은 사람한테는 바로 뭐 부담이 되거든요. 뭐 국민 1%밖에 해당이 안 되는 세금이었지만 근데 그 싸움하다가 LTV DTI가 이제 끼어든 거죠. 자 여기서 이야기 잠깐 놀려서 우리 정태인 선생님께서 최근에 전세 1억 올려달라. 그러니까 뭐 전세는 월세를 엄청 올려달라고 하니까 요즘에. 그건 제가 1억 때문에 저기 전월세 상한제 도입하자는 건 나성민 의원이었어요. 이 사람 시장주의자인데 이 보통 경제학자들은 상한제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규제, 가격 규제 싫어하는데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전세 1억 올려달라는 거 못 참겠다 이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격 규제해야 된다고 나온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정권 공약에도 완전 찬성 아니지만은 특정한 지역에서 폭등하면 상한제 하겠다까지 이야기해놓고 그것도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한계가 아니죠. 공약을 안 지키는 것으로 작정을 한 정부긴 한데 경제 공약은 대체로 서민들이 좋아할 만한 공약은 거의 다 채택했어요. 근데 딱 6개월 만에 경제 민주화도 다 해결했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말만 하면 뭐 합니까? 입이 아픈데. 사실은 이제 18대 국회 맨 마지막에 그때는 이제 국토부도 그때도 이제 굉장히 전월세란이 심했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시를 국토부가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특구를 지정을 하고 그 특구 내에서는 이제 그런 필요하면 임대료 규제 같은 걸 할 수 있게 하겠다. 그 대신 이제 그 지구 지정권을 국토부가 갖는 이제 그런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또 19대 뭐 박근혜 정부 들어서니까 다 없던 얘기가 되고 국토부는 마치 자기들이 한 번도 그런 임대료 규제에 대한 안을 제시 안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국토부도 필요하면 임대료 규제를 위해서 특구를 지정하고 임대료 규제를 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관료들을 보면 대통령의 뜻이 뚜렷하면 뭐든지 만들어 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뭐냐면 대통령이 왔다 갔다 했어요. 초기에는 분명히 막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임대료 분양가 상한제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시장에 반대 신호를 보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막 이게 이제 안 오르겠네라고 하다가 그게 아니네 그러면 갑자기 확 튀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못 잡은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님 잘한 것도 있지만 또 이런 거 생각하면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러면 참 안타깝게도 요즘 세상에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 문제 많은 이명박이 그래도 박근혜 정부보다 잘한 것도 있네요. 그때 금융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신현성 부총리가 말하자면 최경환을 맡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신현성 특별보좌관이 근데 없어지고 최경환은 부총리가 됐으니까 지금 원래 자기 생각대로 가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순적인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잘했다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도 집값을 부양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많은 규제를 풀고 집값을 부추기는 정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금융만은 건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잘못하면 위기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보다 덜 나빴다. 정책으로 보면. 금융은 안 건드렸던 거죠. 최소한 기본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위험한 정책을 쓰고 있냐. 이명박 정부도 그렇게 집값을 부양하려고 그랬지만 이건 잘못 건드리면 경제 위기로 갈 수 있으니까 이것만큼은 이제 건드리지 말자 했던 것도 지금 건드리면서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다음 정권 때는 굉장히 위기 상황을 불러올 수 있는 여러 위험한 정책들을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게 박근혜 정부가 계속 4%를 목표로 또는 달성할 거라고 예측했거든요. 매년 말에. 경제 성장률. 근데 금년에 지금 2.5%되면 다행인데 그걸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지금 갖고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건설을 어떻게든 늘리는 거. 하다못해 산까지 다 파헤치자. 그러니까 뭐 저기 이명박이 강 파헤치는 걸 했다면 이제 산에다가 복합 리조트 짓겠다 이런 건데. 산으로 간 4대 강 사업이라고 다들 환경단체. 근데 그거야말로 일본형으로 가는 거거든요. 다 케이블카 짓고 뭐 산꼭대기 다 개발하고 막 이러겠다는 건데. 좋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사실 세입자들의 바람은 딱 세 가지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세입자를 살았는데 집값이 엄청 떨어져갖고 지금도 뭐 세입자죠. 조금 모아서 그러니까 지금도 세입자고 2, 3만 한 20년 넘게 다녔습니다. 살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민간 임대주택에서 2년에 한 번씩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쫓겨다니게 되는데 뭐 한 10년이면 20년 살게 해주거나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이 엄청 늘어나가지고 뭐 큰 평수는 원하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살게 해주거나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셋 다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김남훈 의원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세입자들이 안 쫓겨나는 거로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그 임대주택에서 모든 사람이 동의해야만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생 안 쫓겨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국의 임대료 정책은 이제 임대료 안정화 정책이라고 그래요. 임대료 예.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임대료 통제 정책을 썼습니다. 정부가 임대료가 얼마로 하자 이렇게 딱 가격을 규제하는 방식을 썼는데 이제 그게 세율이 90%였어요. 소득세율이. 그때는 이제 한 50년대 초까지 한 5, 6년 정도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60년대, 50년대 말 60년대 오면 이제 렌트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쓰는데요. 가장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계속 계약을 장기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계속 임대인이 내가 그 집을 써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와 같이 어떤 그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계속 그 집을 쓰도록 하는 장기 임대차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럼 임대차가 계속 갱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임대료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뭐 표준 임대료, 공정 임대료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그 임대료에 의해서 이제 임대료가 조정되도록 하고, 근데 그게 또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이제 상한선을 두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 상한제를 두고, 그러면 이제 임대료 분쟁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임대차는 계속 장기화되는데 임대료는 계속 조정을 해가야 되니까 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그때 이제 그걸 조정하기 위한 임대차 분쟁 조정 제도를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임대료 안정화 정책은 그런 장기 임대차를 위한 계약 갱신 제도,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 조정제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그다음에 임대차 분쟁 조정제도 이렇게 세트로 이제 움직이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임대차가 단기로 돼 있는 나라는 이제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국토부 관료들이 얘기하는 게 자꾸 단기로 해놓으니까 자꾸 계약을 하게 되니까 부동산 업자도 먹고 살고 이삿짐 센터도 먹고 살고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냐. 임대차를 장기화 해놓게 되게 되면은 이제 청년들이나 이런 신규 임차인들이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서민들 호주머니 틀어서 경기에 하는데 이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고도 이제 요걸 통해 가지고 주택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경기를 잘 부양할 것인가 이런 거에 가 있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누려야 된다는 어떤 이런 어떤 주거에 대한 철학, 주거권이라는 어떤 기본권에 대한 정신이 이제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서는 이제 청년 주거의 문제들은 공공 임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청년들이에요, 외국에서는. 그래서 먼저 공공 임대 같은 데서 출발을 해서 낮은 임대료로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 선택에 따라서 이제 장기 모기지로는 빚을 얻어서 내 집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이제 계속 장기적인 그런 공공 임대에 살거나 하는 이제 그렇게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지, 청년들이 비싼 임대차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단기 임대차를 해야 된다라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한상희 선생님께서 옆에서 한 말씀 하셨어요.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세상에 무주택 서민들 글쎄 말이에요. 경기를 부양시키겠다고 하는 아주 황당한 놈들이다. 이렇게. 제가 2009년에 그 안식년으로 런던에 가서 이제 1년 집을 구했었는데요. 그 복덕방이죠. 그 부동산에서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자꾸 뭘 설명하려고 그래요. 알아듣기도 어려운데. 영어로. 저는 이제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뭐 그러니까 세 가지는 꼭 알아들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가 뭐냐면은 네가 원하는 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다. 저는 1년만 있으면 되는데도 하여튼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다. 의무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한.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제도죠. 그리고 선택을 해야죠. 지금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임대료 인상률은 5% 이하여야 된다. 더 못 올린다. 그리고 혹시 그 디파짓 그 보증금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계약 과정에서 그 문제가 있으면은 연락할 곳 여기에 연락해라. 그러면 다 너 알아서 해줄 것이다. 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임대차 행정은 이제 중앙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다 지방 정부가 하는데 우리만 이제 유일하게 지금 중앙 정부가 경기 수단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영국은 민영화 이후로 많이 줄었지만 공공주택이 굉장히 많았어요 원래. 그래서 거기는 쫓겨나면 이 세간을 거리에다 놔두면 이틀 내에 이 사람 집을 구해줘야 돼요, 지방자치제가. 그 정도는 주거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 집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이미 한 채만씩만 가지면 이미 거의 100%가 그러니까 다. 지금 주택 공급률 100%가 넘는데 1인이 뭐 열 몇 채씩 갖고 있는 경우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종부세를 매기면 그걸 안 갖고 있는 게 더 이익이니까 이제 팔게 받는다 이런 거니까 공급을 그 안에서도 조정이 가능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빈부격차 확 심해지면 그리고 누가 많이 갖게 되면은 계속 권한이 세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세지는데 관료가 그쪽 편을 들어버리면 그건 아이들은 이제 영원히 집을 못 갖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1급들을 모아서 관계부처 1급들을 모아서 부동산 이제 대책 회의를 하는데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비서관 할 때 그래서 내가 우리 시켜가지고 얘들 어디 사나 다 알아보라 그랬어요. 하나같이 강남에 살아요.
기재부에서 온 친구, 국토부에서 온 친구, 어디서 온 친구 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본인들이 다 강남에 사니까 집값 오르는 정책을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강하면 그걸 내놓지만 조금만 대통령이 삐끗하다 그러면 자기 원래 생각대로 원래 주장대로 이제 바꿀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강남에 살 뿐만 아니라 뭐 뒤에 보면 뭐 집이나 부동산이 더 있는 경우가 수두로 가잖아요. 그건 뭐 장관 청문회 할 때 보면 예, 다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다 다운 계약세 해가지고 탈세까지 나시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집값 오르면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임대료 마음대로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저희가 또 다른 계급적 차원의 분노를 하겠죠. 자꾸 임대료를 통제하려고 한다. 김남근을 몰아내자 막 이러면서. 예.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영국이 이제 유일하게 임대료 규제를 이제 그 유럽 선진국 중에서는 푼 나라였습니다. 근데 영국을 이제 그래서 많이 우리 국토부 관료들이 이제 주택 정책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영국의 얘기를 들고 나오면서 다 세계적으로는 임대료 규제를 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건 이제 정답은 아닌 뉴욕 거죠. 얘기하지 뉴욕 얘기. 근데 다 뭐 최근에도 이제 뉴욕도 임대료가 굉장히 이제 오를 조짐을 보이니까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에서 1년짜리 임대차에 대해서는 1%로 묶었고 2년짜리에 대해서 2.75%짜리로 묶었어요. 임대료를 굉장히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베를린시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임대료 아예 가격 상한제를 이제 도입을 했어요. 그 독일은 연방법에 의해서 3년 동안 20%를 못 올린다는 인상률 상한제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엄격한 대도시에 있어서는 이제 그 가격 상한제를 지금 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얘기를 드는 게 이제 영국의 예인데 영국은 이제 한 73년 이전에 이제 지은 주택들에 대해서는 임대료 규제를 계속하면서 새로 짓는 이제 주택들에 대해서는 임대료 규제를 이제 많이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많이 풀어줬는데 영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주변 시세보다 많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최근에 가디언지가 그 런던 시민을 상대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다 90%가 다시 임대료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대처 정부 이후에 이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이제 각종 규제 완화 이걸 추진했던 나라들이었고요. 그 결과로 이제 가계부채도 세계적으로 제일 이제 높은 나라가 됐고, 그러니까 다 똑같은 모양이 이제 신자유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쓰는 데들은 이제 규제를 완화를 해서 그걸 뭘로 해결하냐면 이제 다 빚으로 해결하도록 만드니까 이제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또 임대료도 굉장히 이제 많이 폭등이 되니까 서민들이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져 가지고 다시 이제 임대료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코빈이나 샌더스가 인기를 얻는 게 바로 그런 정책들이 이제 도저히 유지 불가능해진 거죠. 일반 사람들도 야 저기 옛날 얘기라고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이제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좀 안심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가 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죠. 다른 모든 나라가 딜레버리징 부채를 줄이고 있는데 한국은 공공부채와 가계부채가 동시에 늘어나고 기업 부채도 지금 많아요. 수출이 안 되면서 기업 부채가 터질 가능성도 있어요. 정태인 소장이 말씀하신 코비는 여러분 스티븐 코비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제레미 코빈 영국의 신임 노동당수 맞죠? 사회주의자. 저는 굉장히 놀라워요.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까요? 제레미 코빈. 그다음에 샌더스는 버니 샌더스 미국의 민주당 지금 대선 후보 돌풍. 선두주자죠. 이 두 사람이 다 총리 되고 대통령 좋겠던데 힐러리한테 약간 밀리는 것 같던데요. 그래 모르죠. 가봐야 뭐 열렬히 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 미국과 영국에서 사회주의 혁명 확 일어나 버려라 이렇게 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거로 되는 거니까 무슨 뭐 샌더슨이 아니고.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샌더슨의 정책이 이제 많이 반영되고 있는 거죠. 힐러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힐러리가 왼쪽으로 막 이동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사회민주주의적 복지 정책이 잘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영국 하면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나라 유정자들 특히 그리고 코빈 총리, 샌더스 대통령 나오면 따라할 거 아니에요 또. 아니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엉뚱하게 뭐 저 아프리카 조그마한 나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아니 지금 우리 저기 보수 세력의 기준에 따르면 걔들이 주사파예요. 그렇죠. 샌더스. 그렇죠. 종북 세력이죠. 종북 좌파, 종북 좌파. 따라하는 분들이죠. 김남근 근데 자 외국 예는 잘 들어줬습니다. 이제 외국 예는 우리나라 국민들 많이 안 것 같아요. 한국은 2년마다 쫓겨나야 되고 2년 지나자마자 100% 올려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한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 이제
두 가지 제도를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경제학자들은 일단 인상률 상한제에 대해서는 이념적으로 일단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가격을 통제한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 같고 계약 갱신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기간을 좀 늘리는 거니까 뭐 그거 자체는 뭐 그렇게 시장 원래 어긋난다고 보지는 않는데 이제 부작용이 클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반발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만일 사회적인 타협이 불가피하다면 둘 다 도입하는 게 없다면 먼저 갱신 청구 제도부터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모든 임대료 안정화 정책의 기본은 갱신 청구 제도거든요. 그래서 임대차가 일단 연장이 돼야지 분쟁 조정도 가능하잖아요. 뭐 조정해서 같이 얘기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2년이면 다 끝나버려. 그러니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분쟁 조정에 응할 이유가 없는 거죠. 끝났는데 뭘 응하냐. 무조건 나가라. 그러니까 일단 다 내보겠다는 게 돼버리고 일단 갱신이 돼버리면은 못 내쫓게 되니까 임대인도 이제 어떤 분쟁 조정에 응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갱신 외국은 뭐 원칙적인 기간을 정하지 않는 임대차가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원한다면 근데 그렇죠. 그게 이제 가능하지 뭐 당장 도입하기가 어렵다면 이제 지금 뭐 우리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한 번 정도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뭐 2+2에서 4년 정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갱신될 때는 결국 그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새로운 임대료를 정하는데 새로운 임대료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그래서 임대료를 조정하도록 하는 뭐 이런 정도만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 뭐 인상률 상한제는 좀 뭐 나중에 도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온건한 아닌데 2년에서 2년 4년 하다가 또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서민들이 더 반발할 수도 있겠는데요. 2년 사는 것보다는 4년 산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보기엔 다 동의할 것 같아요. 되는데 아니 그냥 평생 쫓겨나지 않게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시죠. 아예. 세상을 이제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계량적으로 하나씩. 경제학자들은 가격 통제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그림이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특히 맨날 하는 얘기가 뉴욕 임대료 상한제를 했더니 노인네들만 계속 상한제 있으니까 노인네들 안 나가려고 그러고 젊은 애들은 이 뉴욕에서 이제 제대로 집을 못 구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가격이 상한제가 있으면 공급이 안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공급이 충분하다니까요 지금.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뉴욕 사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뉴욕의 전체적인 주택의 가구 수가 약 330만 가구입니다. 서울시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 중에서 한 60% 정도가 임대차 가구인데 그 중에서 또 한 60% 정도가 임대료 규제를 받아요. 그래서 한 140만 가구 정도가 이제 임대료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미국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미국의 최대 도시인 뉴욕에서 임대료 규제 제도가 제일 많이 정착돼 있는 거죠. 그러면 70년대까지 그러니까 규제를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안 늘어나서 가격이 계속 이 좋은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되고 젊은 애들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공급은 충분하게 있는데 한 사람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많이 못 갖게 하는 면이 되는 거. 정말로 공급이 부족하면 정부 왜 있는 거예요? 정부가 공급을 늘리면 되지. 그렇죠. 공공임대주택 늘리면 되잖아요. 보금자리를 뭐 새롭게 늘리면 어떻게 보면 미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그게 자유롭죠. 정부가 마음대로 개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서울시가 상당히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정부의 그림자의 뒤에 숨어서 결국 정부 때문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제 서울시가 이렇게 거의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이제 비춰지게 되는데요. 임대료 정책은 규제 정책은 다 세계적으로 대도시 정책입니다. 농촌 지역에서 이런 정책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임대료 규제를 안 한다는 거는 맞아요. 연방 차원에서 임대료 규제는 하지 않죠. 미국에 있어서 4개 주만 합니다. 대도시들이 있는 캘리포니아주, 그다음에 뉴욕주, 그다음에 볼티모어가 있는 메릴랜드주 이런 데만 하는 거거든요. 워싱턴 DC 이런 데가 하는 거니까 우리도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뭐 서울시라든가 부산시라든가 이런 대도시 중심으로 먼저 이제 임대료 규제 논의를 하고 뭐 전국적으로 뭐 똑같이 임대료 정책이라는 건 그래서 중앙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다 지방의 특색을 살리기 때문에 지방 정부들이 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요 그 주택 정책에 저는 지방화라는 얘기를 그래서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택 정책의 선진화는 그 지방화다. 지방의 그 권한을 넘겨서 지방의 특색에 맞게 그 임대차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뭐 임대차 규제라든가 그래서 갱신 청구권 제도라든가 저는 뭐 상한율을 정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분쟁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지방으로 좀 넘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에 이제 경제 위기가 오면 이제 긴급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박 시장이 과감하게 임대료 상한을 도입하고 박원순 시장이 그리고 뭔가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중앙 정부랑 갈등이 일어나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럼 박 시장이 시장이 아닌 게 되겠죠. 되겠죠. 시장이 기금명령권 있나요? 대통령은 옛날에 없죠. 김영삼 정부에서 YS가 금융실에 이제 긴급명령을 내렸잖아요.
시장은 지금 그런 고란이 없죠. 그건 뭐 당연히 아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이 그렇게까지 가 있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아니에요. 아니요. 모든 수단은 찾으면 다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도 맨날 서울시 쪽에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게 전월세 때문에 서민들 다 죽게 생긴 특히 서울은 무주택자가 더 많아서 60% 육박하거든요. 도대체 정부는 뭐 하냐 하면서 긴급 기자회견 해라는 거예요. 심야에라도 세입자들 만났더니 오늘 저녁에 저희들 세입자 번개도 제가 초대를 했어요. 오실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세입자들이 난리가 났더라. 박근혜 대통령한테 긴급 제안해라는 거죠. 전월세 인상률을 동결하자 당장. 이것 때문에 국민 경제가 죽고 있다면 가처분 소득이 전부 전월세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빚이 늘어나고 소비를 안 해버리잖아요. 굉장히 이거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하던데요. 많은 그러니까 왜 메르스 때 박 시장이 발표한 것도 그건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지 시장의 권한은 아니에요, 한 개. 근데 긴급할 때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또 우리가 한편으로 서울시에 비판한. 근데 김남훈 사람들이 가장 지금 오히려 이제 계약갱 청구권 이거 좋은데 2년 끝나자마자 막 100% 전세를 올려달라거나 못 올려준다면 그럼 너 월세로 50을 내든지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세가 다 월세로 막 가고 있고 반전세로 가고 있고 이렇게 돼서 전세가 지금 50%도 안 남아있고 이제 월세가 60% 가까이 가고 있는데 월세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옛날 전세는 이렇게 목돈을 모아 늘려가는 그런 재미라도 있었지만은 월세는 목돈이 하나도 안 모아지고 그냥 월세 다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더 죽을 맛이거든요. 보증금을 뗄 염려는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예 등록금이 상한제처럼 물가 인상률 1.5를 못 올리게 하자 아예 참에 그런 주장이 많이 있으세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이제 인상률 상한제 그러니까 인상할 때 이제 상한율을 정하자는 것인데 사실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임대료가 인상률 상한제라더라도 상한을 정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1년에 5%예요. 근데 1년에 5% 오른다는 것도 외국에선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비상 상황인 거죠. 성장률이 2%인데 5% 올리면 그러니까 임대차 갱신을 먼저 하고 갱신이 됐을 때 임대료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 당사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은 이제 독일 같은 데는 지방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표준 임대료에 따라서 이제 고수준에서만 올려야 되는 거고, 뭐 영국식의 공정 임대료라면 이제 임대료 사정관이 개입해 가지고 임대료 사정관이 조정안을 내서 그거에 의해서 임대료를 정하는데 그게 보통은 이제 2% 3% 뭐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느 시기에 굉장히 특정한 경제적 상황에서 임대료가 폭등하는 시기에서는 그때 작용하도록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뭐 몇 년, 한 10년에 한 번 적용되는 그런 상한율을 정하는 거고 일상적으로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다시 그 계약이 갱신이 되면서 한 고 2, 3% 수준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안 되면 뭐 서울시나 이런 데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도록 하는 이제 그런 제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꾸 경제학자들이 이 교과서에 있는 그림만 생각하고 시장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개입해야 되냐면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건 뭐냐면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힘이 비슷할 때 효율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임대 시장은 완벽하게 주인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건 권력 관계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서 어느 정도 공정하게 만들어줘야지 시장이 돌아가는 거라고요. 지금 이거는 완전히 시장이 아닌 걸 시장이라고 옹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고 조정해라고 되어 있고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주거권과 쾌적한 생활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전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사실 그 주거권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어떤 경제의 문제만으로 봐서는 안 되거든요. 거기는 반드시 생계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생활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세입자들이 자기 생활이 가능한 수준에서 주거권을 보장해 줘야 되고요. 그 주거권을 그런 수준에 보장하려면 결국은 그러니까 그 가처분 소득 중에서 그 주거에 필요한 돈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 부분에 계산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세입자가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지원하거나 규제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당연히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중에서 그 월세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들을 그냥 그 삶의 수준을 완전히 그 저하시키는 최악의 정책이거든요. 이제 요 임대료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보수적인 분들은 뭐 경제 원리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그냥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혜적인 정책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가계에서 가계 부담이 제일 많은 비용이 주거비거든요. 그럼 이제 주거비로 뭐 300만 원 버는 사람이 월세로 무슨 뭐 70만 원, 80만 원 내버리면 이제 거기다가 뭐 통신비 같은 것도 세계적으로 비싸니까
깎여 최고로 나가고 비싸요. 최고로 교육비도 비싸죠. 깎여 나오고 그러면 사실상 쓸 수 있는 돈들은 뭐 얼마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외형은 중산층이어도 사실은 가게의 운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미 신병건축화된 그런 계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가게 운영에 있어 신민곤층 형태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사회 경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뭐 내수가 확 위축돼 버리니까 이제 장기적인 그런 경기 침체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게를 좀 다시 정상화시킨다는 차원에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가계 소득을 높이기 위한 이제 뭐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이런 것도 필요한 거고 또 한 측면에 있어서는 가계가 좀 지나치게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주거비, 교육비, 뭐 통신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낮춰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참여연대 이제 민생희망본부에서 3대 가계비 이제 부담 완화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한 7, 8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전체적인 좀 시각에서 하는 것이죠.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로 하면 4대고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로 하면 3대인데 결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그 부담을 지고 있는 거 이것들은 다 짜장면 값하고 비교가 안 되는 공공 서비스형이야. 짜장면이 안 먹을 수 있지만 이것들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교육, 그게 주거,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뭐 자살률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빚을 추적해 보니까 주거 때문에 빚을 많이 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그런데도 감당이 안 되면 자살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빈민들의 연구하는 분들이 대부분 지금 그렇게 분석이 나오거든요. 자살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삶이 극도로 공공해지고 피곤해지고 낮에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저녁엔 집에서 쫓겨나는 그 상황에서 근데 지금 한국 지금 상황이 지금 직장은 노동계약으로 저녁은 지금 주거 불안으로 난리가 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오늘 저녁에 세입자들이 이제 골기번개하는 것처럼 결국 국민의 힘으로 전세 보증금도 계속 올리니까 그걸 전세를 못 올리게 전세의 인상을 규제하려고 그러질 않고 또 전세 대출금도 그럼 또 저리로 대출을 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자꾸 빚으로 해결하게 문제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빚을 쉽게 내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빚을 쉽게 내니까 집값도 오르지만 전세 가격도 계속 오르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거 힘들어 그럼 정부가 너 빌려갖고 와, 돈 빌려갖고 저리로 빌릴 거죠. 수 있는데 돈 빌려가도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게 임대료를 올리게 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직장이라도 잃거나 감봉이라도 당하면 엄청난 못 갚게 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지금 노동해고의 자유를 도입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게 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직장에서는 사람들 불안해 만들고 주거비 폭등시키고 이거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 대책하고. 금리 인상도 곧 있을 것 같다는 예측이 많던데요. 예, 뭐 미국이 올리면 올릴 거라는 건데 미국이 지금 연준 의장이 자넷 옐렌의 성격으로 봐서는 금년 안에 안 올릴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제가 계속 금리 안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미국 경제가 다시 나빠졌거든요. 예,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부채가 올해 2분기에 1,200조를 향해서 1,130조 5천억 원이라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국민들 의식이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문제는 빚이 8% 속도로 늘어나고 소득이 4% 이하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2배 빨리 늘어나요, 빚이. 소득이 근데 늘어나고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것도 평균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들 소득으로 평균이 지금 나오는 거지. 지금 제 주변에 보면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사람들이 수두룩 한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혀 지속 불가능한 거고 이미 규모가 그 GDP 10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해서 안 쫓겨나기라도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을 늘려달라는 거잖아요. 뭐 크고 작은 평수로 1인 가구도 많으니까 큰 거 필요 없다. 근데 지금 LH 옛날 이제 토지공사, 주택공사 합쳐갖고 LH공사라고 하는데 이름부터가 재수가 없어요. 한글 안 쓰고 LH 무슨 말인지도 알 수도 없어요. 이거 한글 문화인데 이건범 대표님이 이분들 다 국민의 정부 때 다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범 대표님 오늘 제가 만나고 왔는데 이런 사람들 다 때려잡아야 된대요. 이게 국민들이 알 수도 없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LH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잖아요. 뭐 하나는 하우징인 것 같고 L은 랜드. 땅하고 주택 랜드 하우징이군요. 그래 우리한테 그거 주면 좋지. 근데 LH라고 하니까 달라고 말을 못 하잖아. 속아가지고 25,000원이나 민간에 매각 있잖아요. 김남근 변호사님 참여연대가 이거 밝혀내서 경향신문 헤드라인에 나온 거 봤는데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시민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25,000원을 민간에 매각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LH의 부채 문제를 이제 정부가 들고 나와서 이제 공공기관 중에 이제 부채가 제일 많은 게 LH입니다. 근데 문제는 LH 부채의 한 80%가 임대주택 부채예요.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정부가 직접 져야 되는데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으로 직접
있는 사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이제 LH한테 사업을 하도록 하고 국민주택기금을 주는데 국민주택기금을 줄 때 그걸 출자를 하면 되는데 출자가 아니라 그걸 부채 형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상으로는 부채로 잡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임대주택 부채는 임대주택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임대주택을 다 팔자 그러면 다 갚아버릴 수 있는 그런 부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을 해결을 해서 이거는 이제 LH의 건전성 문제를 따질 때는 좀 독립시켜서 따진다 해서 구분 회계를 해놓든가 아니면 출자로 전환해 주든가 하면 되는데 이거와 LH가 진짜 문제가 있어서 생긴 부채를 다 섞어놓고 부채가 많으니까 임대 아파트를 줄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갚지 않아도 되는 부채를 마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를 한 거는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부채로 잡히니까 나중에 공기업 평가해가지고 빨리 부채 비율 줄이라는 거거든요. 말은 그렇다는데 사실은 이 공기업한테 예산을 떠넘겨서 그 일을 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갚으라 그러면 그다음 민영화 수순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뭐 민영화를 노골적으로 하진 못하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민간주도 공공개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민간주도 공공개혁이라는 게 결국 이 주택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땅을 민간한테 팔라 이거예요. 그래서 LH가 갖고 있는 공공택지들을 민간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팔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형 건설 회사의 이해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작년 올해가 최대의 지금 분양 호황입니다. 땅이 없어요. 대형 건설사들이.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들이 땅을 달라고 그러고 이제 그걸 자꾸 정부를 압박해서 LH의 공공택지를 팔라고 그러는 거죠. 헐값에 사들이는 거죠. 화성동탄이라든가 뭐 하남이라든가 이제 수도권 지역에 그래도 좀 괜찮은 땅들을 이제 주로 많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공택지가 정상적으로 LH가 사업을 했다 그러게 되면 이제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이제 내 집 마련으로 공급될 게 한 3만 가구 정도에 해당되는 공공택지를 일단 2015년만 이제 매각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매각을 이어나갈 텐데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LH가 하는 사업들은 이제 줄어드는 거고 그럼 그걸 이제 뭐로 대체하겠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이제 뉴스테이라고 해가지고 대형 건설 회사들이 이제 뭐 서울에서는 월세 한 100만 원 넘는 수도권에서도 뭐 한 7, 80만 원 되는 그런 이제 것을 해주겠다는 것이고 그 뉴스테이트를 짓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의 공공택지를 뭐가 마련해 주는 거냐면 이제 이런 공공택지를 싸게 공급해줘가지고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뉴스테이는 그게 중산층을 위한 뭐 이제 주거 안정 정책이라지만 그 정책 목표도 굉장히 불분명한데 중산층이 들어가기도 어렵게 만들어놓은 데다가 문제는 이제 상당한 특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살던 농민이나 주민들에게 헐값으로 그냥 강제 수용을 한 다음에 수용해서 그거를 그 목적에 맞게 공공의 목적에 써야 되는데 그걸 대형 건설 회사들에게 넘겨줘가지고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상위 1%에 들어가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자기들 그 수준에서 정책을 보고 사실은 언론도 그렇습니다. 언론도 자기 그 중산층이라는 게 기자들이나 PD들이 자기 수준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빈부격차 심해진 거예요. 결국은 뭐 사는 사람들 갖지 못한 사람들 땅 뺏어 가지고 누군가 이제 그냥 돌려버리는 거죠. 그것을 공공을 위해 써야 될 땅을 사실은 민간의 건설 이익에다가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그쪽에 수익률이 높아지잖아요. LH는 수익률이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또 이게 민영화의 논리로 이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대로 우리 이제 그 토지를 수용하는 법 체계에 의하면은 그 공공의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했는데 그 목적들을 안 쓰면 땅을 돌려줘야 돼요. 환매를 해줘야 되는데 환매를 하지 않고 그걸 대기업한테 그냥 또 여러 가지 특혜를 주면서 그걸 넘겨줘 버리니까 문제 그대로 약탈이네요. 정책의 정당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주거 문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느 국민이 그거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다 저항하죠. 어차피 이게 내가 이렇게 희생한다 그러더라도 이게 공공 목적으로 쓰일지 자체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기니까 이건 장기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전체적인 그런 어떤 공공 사업에 있어서의 정책적 정당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저희가 참여연대에서 확인한 게 25,000호 분량을 민간에 벌써 매각하고 있는데 뭐 LH가 무조건 임대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청취자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보금자리처럼 분양주택도 저렴하게 제공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조금 저렴한 주택이 나오면 또 공공이 지은 거니까 조금 대기업이 짓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살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보다 더 많이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또 임대주택 들어가서 일단 공공 임대주택은 2년에 한 번씩 쫓겨나지 않거든요. 20년짜리도 있고 30년짜리도 있고 굉장히 좋은 건데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재벌 대기업 건설사에 특혜를 주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도 이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약을 할 때 온통 푸어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뭐 렌트 푸어 정책, 무슨 하우스 푸어 정책이었고, 뭐 공공임대 행복주택이라는 또 새로운 공공임대주택까지 만들어가지고 뭐 1년에 예를 들어서 11만 원씩 공급하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공공임대를 주로 공급해야 될 LH가 갑자기 이제 사업들이 확 줄어드니까 LH는 또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자꾸 빚 문제를 걸고 나오니까 사업을 또 착공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업 승인을 받아도 또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공공임대 주택들이 공급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정부는 준공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더 많다. 하는 건데 이게 준공되려면 이거 언제 시작한 거냐면 노무현 정권 때 시작한 거예요. 노무현 정권 때 시작한 게 이제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되다가 이명박 정부 말 박근혜 정부 초에 들어오는데 그럼 이 사업은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건데 입주 기준으로 하면 준공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더 많은 거 아니냐. 심지어는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을 했으니까 준공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의 공까지도 가로채는군요. 이제 아주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싫다는 노무현 정부가 한 걸 자기들이 한 것처럼 둔갑도 시키는데 결국 좌파 정부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준에 의하면 전부 다 종북이에요. 스스로도 그렇죠. 종북이고 박근혜 정부가 행복주택 공약을 실제로 1년에 14만 호까지인가를 공약을 했었죠. 김민호 근데 지금 보니까 3만 호? 그럼 완전 사기인데 이것도 14만 원을 공급했다는 3만 호면 매년 14만 원, 3만 원, 이제 10분의 1도 안 되는 건데. 매입 임대 주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메꿔 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부분은 이제 뭐 택지 자체를 계속 팔아버리는데 어떻게 건설을 해서 이걸 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설 공공임대는 뭐 현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매입 임대를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매입 임대 정책을 하려면 그게 어디 주로 나와야 되냐면 서울시에 나와야 돼요. 서울시는 건설이 어렵잖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지방은 건설이 쉽고 그럼 서울에 집중적으로 매입 임대를 해야 되는데 서울은 또 현격히 줄고 있어요, 매입 임대 정책이. 그러니까 전월세란이 심각한 데다가 집중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미스매치도 많고 전체적으로 이런 공공임대에 있어서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하니까 그 전월세란 문제에 이 공공임대 주택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게 되는 이제 그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임대라는 건 결국 새로 지어서 공공임대 주택을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의 다세대 다가구나 허름 아파트를 매입해갖고 공급 안 하니까 임대주택 물량에서는 하나로 늘어나지가 않게 되잖아요. 그렇죠. 임대주택이 늘어나야 사람들이 이제 공공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예를 들면 주요 국민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서울의 시프트 이런 거 보면 경쟁률이 많을 때는 100대 1도 하고 몇 년째 기다리고 있는 영세민 세입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한번 들어가려고. 매년 2년씩 쫓겨나는 게 너무 지겨워서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줄어들었다니까 너무 그러니까 열받네요. 매입 임대를 뭐 무조건 비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데는 불가피하잖아요. 다른 이제 매입 임대 정책을 써야 되는데 서울시 같은 데 이제 공공임대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숫자가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10만 명이나. 그거는 이제 자기가 신청한 사람 기준이니까 뭐 신청을 할 수 있는 많아요. 사람도 하게 되면 뭐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점을 본다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대대적으로 공공임대를 공급해야 되고 방법 중에 이제 매입임대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정책이 주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많이 좀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매입임대를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처럼 자꾸 집값을 부추기려고 하지 말고 사실 집값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폭락하면 안 돼요. 그럼 금융위기가 오니까. 폭락할 것 같으면 그때마다 사들이면 되거든요. 가격 떨어졌을 때 사들이어서 그걸 공공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값이 폭락하는 것도 막으면서 공공임대 물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순리고 제대로 되는 건데 지금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또 건설 회사들 이 돈 벌게 해주려고 하니까 이상한 정책이 막 이렇게 엮여가지고 지금 위기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종학 의원이 주로 이제 그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건데 이제 집값이 하향 평준화되면 일정 시점에 가서 폭락할 것 같으면 그때 이제 대량 매입 임대 정책을 써가지고 그 시점에 이제 집값이 폭락하는 것도 막고 공공임대를 대량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건데요. 정부가 이제 굉장히 무리하게 집값을 부양하는 정책을 쓰니까 또 매입 임대 정책도 또 어려움이 있는 거죠. 비싸게 또 많이 사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계속 이래저래 안전히 서민들만 어쨌든 동네 북이나 다름없는 신세. 이명박 정권보다 더 엉망으로 서민 주거권은 침해되고 있다. 저희가 1시간 좀 넘게 벌써 이렇게 왔습니다. 뭐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국회나 정부가 특히 박근혜 정부나 새누리당이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은 내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이 오늘 저녁에 전국 세입자 골기 번개하는 것처럼 뭉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선생님께서 이제 마무리 발언 한 말씀씩 해주십시오. 한상현 선생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거권 문제는 생계권의 문제고 생활의 질의 문제거든요. 예. 이미 그 인도라든지 방글라데시 같은 그런 못 사는 나라에서도 주거권의 문제를 생계라든지 삶의 질의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명색이 OECD 국가 뭐 가입국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어떻게 살도록만 하는 것이 국가의 제대로 된 임무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전월세 문제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그 이제 국가가 뭔가 지원하고 배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내몰라 하고 그냥 없는 사람들 약탈을 해서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있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쓰는 거는 이거는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좀 뭔가 정책 방향 같은 것도 좀 바꿔야 되고요. 오늘 그 모임 번개가 좀 더 힘을 받아서 좀 그 이 정책 기조를 좀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격려로 더 많은 골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태인 소장님. 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정권을 바꿔야 됩니다. 정권 안 바꾸면 아무런 가망성이 없습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부터 정신 안 차리면 이런 정책이 계속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따의 정책을 바꿔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총선 때부터 대선 때까지 그러지 않으면 경제가 죽어요. 이런 정책을 심판해야 된다. 사실 저런 발언은 여태까지 제가 했었는데. 정태인 선생님도 이제 칼폴라니 연구소에 채통이 있긴 하지만 도저히 이거 칼폴라니 선생님도 아마 인정을 해줄 거예요. 한국 그 큰일 났다. 정태인 소장도 큰일 났어요. 폴라니는 아예 공유하자 그랬던데. 골기를 해라 이렇게 이제 지하에서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죠. 지금 얼마 전에 OECD에서 또 삶의 질이 최하위로 나왔잖아요. 지금. 김남근 변호사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의 이제 정책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이제 공공 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정치적이 돼서 공공 임대 이름도 제각기예요. 그래서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 했던 건 국민 임대 아파트라고 그러고 이명박 정부가 한 건 또 보금자리 아파트라고 그러고 박근혜 정부가 한 건 또 행복주택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가지수는 많고 종류는 많은데 공급은 좀 하다가 또 다 흐지부지 되거나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어서 적어도 전체 재고주택의 한 10% 정도 되는 지금부터 한 2배 정도를 더 늘려야 됩니다. 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는 뭐 이제 주거복지기본법 이런 걸 만들어서 그 매년 이제 공공임대에 대한 그 목표량들을 이제 행정계획으로 만들자는 거죠. 전부 다 그냥 공수표를 던지는 거잖아요. 내가 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정권 초기에는 하겠다 그러다가 한 2년쯤 3년쯤 지나면 흐지부지 다 돼버리는 게 되니까 그걸 행정계획으로 해서 꾸준히 공급하도록 좀 만드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우리가 독일처럼 독일도 공공임대로만 따지면 한 5%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독일은 이제 민간 부분에서의 임대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가지고 임대를 안정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사례처럼 그 임대료 안정화 정책 먼저 계약갱신 총권 제도를 먼저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한다면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 임대료 조정하고 분쟁 조정하는 제도를 먼저 받아들인 다음에 그다음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뭐 인상률 상한제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민간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임대료를 장기 임대차를 원칙으로 하는 이제 그런 제도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임대료 상한제 하자 그러면 시장에 역행한다는 분들이 자꾸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교육, 주거, 의료, 통신 이런 데서도 보면 다 마음대로 못 올리게 하는 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도 있었죠. 분양가 상한제 있었죠. 사실상 의료비도 지금 국민건강보험 내에서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 공공 영역에서는 다 크고 작은 가격에 대한 사회적 일종의 조정 장치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로지 주거만큼은 이렇게 피눈물 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슬픈 일인 것 같고 우리 국민 절반 가까이 집이 없는데 당하지만 말고 전국 세입자협회나 민달팽 유니언 같은 각 세입자 조직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거 시민단체들도 열심히 분발하고 있으니까 뭉쳐서 살려달라 대책을 내놔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정책운동과 함께 또 대중운동을 힘차게 펼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태인 소장님, 한상희 교수님, 김남근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마무리 작별 인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참여연대 2015년 캠페인 한 시민 한 단체 후원하기. 저기 절탑 위에 오르는 사람이 보이는가.
안녕하세요. 노래 만드는 윤영배입니다. 제가 요즘 한숨이 많이 늘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 근원적으로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점점 감당하기 힘들 만큼 들어서 그래요. 그렇더라도 언제까지 뭐 이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마음이 가는 시민단체를 찾아서 고민을 같이 나누고 같이 뭔가 마음을 보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이 통하는 어떤 잡지를 오랫동안 구독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유로운 언론을 위해서 언론협동조합의 조합원이기도 하고. 지금 다들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2015년 함께 행동하고 싶은 단체에 후원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환하게 넓게 정의롭게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2015년 참여연대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